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천재, 축구 인생, 범죄 심리학, CCTV인데요. 먼저 축구 인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죠? 예, 지난달 14일 방송된 스포츠 매거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용호쌍박 코너에서는 고 유상철 감독의 축구 인생을 전했는데요. 2002 월드컵 4강 진출의 신화를 썼던 선수 시절의 모습과 더불어 은퇴 후 지도자로서의 활약까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용호쌍박에서 한국 축구 사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고 유상철 감독을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축구의 환희와 모든 역사와 함께 하셨던 분이죠. 유상철 골이에요. 골이 유상철입니다. 오른발 슛! 골이에요. 유상철! 대표적인 멀티플레이어, 네. 원조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체력 조건이 너무 좋은데다가 제공권은 굉장히 좋은 선수였잖아요. 대표팀 골들을 보면 헤더 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상징적인 게 미드필더에서 막 싸울 때 유니폼 완전히 찢겨가지고 정말 헐크처럼 막 네.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잘했어요. 감독으로 축구 두 번째 인생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가 이제 잘 될 뻔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성남과의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그때 이제 강등권에 있다가 처음으로 12로 올라오면서 강등권을 벗어나는 순간이었는데 그날 경기가 끝나면서 선수들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인천 선수들이. 강등권 벗어났다고 저렇게까지 울 일은 아니지 않나? 유상철 감독이 그때도 이제 약간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결국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됐고 병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유대감을 좀 형성시켜서 결국 잔류시켰다는 게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축구의 전성기에 항상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큰 감동과 기쁨을 주셨던 유상철 감독을 저희는 잊지 않겠습니다. 췌장암 투병 끝에 지난달 7일 세상을 떠난 고 유상철 감독. 그가 만들어낸 영광의 순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방송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그저 축구 선수의 죽음이 아닌 우리나라의 별이 진 거라 생각되어 눈물이 나오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유상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스포츠 매거진 유상철님 추모 관련 영상 너무 울컥하네요. 멋진 순간이 많았는데 특히 2002 폴란드전은 잊지 못할 겁니다. 용호쌍박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아보니 정말 대단한 커리어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유상철 감독님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빛났던 고인을 기억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면서 참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고 제작진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유상철 감독을 추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그 한국 축구계에 그가 갖는 의미, 그러니까 축구인이자 스포츠인으로서 유상철 감독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준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박문수 해설위원이 유상철 선수가 활동하는 동안 가장 명장면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에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멕시코 경기였는데 거기서 경기 도중에 코뼈가 부러지죠. 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원래 벤치에서 좀 빼려고 했는데 계속 뛰겠다. 소름 끼치는 건 뭐였냐면 그 부러진 코로 패딩을 해가지고 골을 넣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온몸이 부서져도 끝까지 뛰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제가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이 유상철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한 인간으로서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가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족적들을 한 7분 조금 더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너무 짧게 우리가 둘러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저는 간결하고 담백했고 또 그래서 오래도록 명료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용호쌍박 코너에서 좀 이분이 우선은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K리그의 이제 정말 원 클럽맨으로서 어떻게 레전드였는가. K리그 한정에서는 일단 울산에서만 뛰었던 근데 거기서도 공격수로
미드필더로, 수비수로 다 리그 베스트 11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 유래를 놀라운 거예요, 진짜.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짚어주고 또 제1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했었는가,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A매치에서 어떤 활약들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또 감독으로서 얼마나 좀 열린 자세로 사람들과 소통했는가라는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이해하게 지금 해준 것. 사실 저는 이렇게 정말 어떤 그 국가대표 이미지가 강한 선수일수록 이 사람이 어떤 훌륭한 선수였는지를 이야기를 정말 다양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사망 직후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 유상철 감독의 그 병세를 또 다른 기사에 소재로 활용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이른바 어뷰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병, 질환을 제목에 넣어서 조회수를 늘리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고인에 대한 좀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또 반면에 이런 이 방송은 어찌 보면 이제 그의 축구 인생을 조명한 거잖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유상철 감독의 어떤 선수로서 감독으로서의 어떤 발자취를 좀 되짚어볼 수도 있었고 그를 추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팬들이 많이 좀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작은 좀 위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천재인데요. 이번 키워드 윤성은 위원이 준비하셨죠? 지난 15일 방송된 아무튼 출근 관련 키워드인데요. 이날은 유재석, 정형돈, 노홍철, 김혜준 씨까지 총 4명의 연예인을 담당하는 스타일리스트 이주은 씨의 밥벌이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눈대중으로 사이즈를 가늠하고 또 각각의 취향을 꿰뚫는 천재적인 능력치를 선보이며 화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밥벌이 7년차 스타일리스트 이주은입니다.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착장 맞춰서 하고 있고요. 옷 입혀드리고 착장 사진도 찍어드리고 옷 매무새 잡아드리고 촬영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까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튼 출근하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옷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거 있는데 약간 어떠세요? 아니 이거 너무 두꺼워서 얇은 걸로 패턴이 조금 너무 세가지고 너무 얇은 니트는 좀 블랙 안 입어요. 특히 오빠는 네이비 컬러 제일 좋아하시고 네이비로. 네이비? 좋아요. 이거 네이비. 이것도 괜찮아요. 네. 형돈 오빠는 무조건 편한 거. 사이즈가 커야겠죠? 네, 무조건 커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한 벌 필요하면 5벌 정도 준비하는 편이에요. 해가 되긴 해. 맞아, 늘 그렇게 많이 챙겨와. 진짜 많이 건져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홍철 오빠 거랑 재석 오빠 판단. 만나 뵀군요. 다시 판단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작 의뢰도. 보타이랑 이슈가 확 됐더라고요. 백상 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재석 오빠가 백상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더 특별하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항상 하는 나비 넥타이 말고 리본을 제작하게 됐어요. 저거 다 주은 씨 아이디어신 거네요. 네. 이런 보시고 지짐이 원단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런 체크는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민트도 하나만 할게요. 이것도? 안녕하세요. 아니 또 오는 거예요? 아니 몇 군데 가요 평소에? 전날은 조금 다닌 거예요. 원래는 진짜 10몇 군데도. 와. 저는 일하면서 제일 아직까지도 떨리는 순간이 그 옷 입혀드리기 전이 제일 떨리거든요. 과연 마음에 드셔 하실지 반응이 어떨지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과연? 네. 야, 너 어떻게 이런 사이즈를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걸? 마음에 들어 하시다. 넌 천재야. 어디서 배운 거야? 준아. 이뻐. 홍철 오빠 소화력 천재. 만족도 100% 중에 1000%입니다.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막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옷 입혀드릴 때 되게 뿌듯하고 재밌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오빠들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같이 일하는 게 목표예요.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댓글 살펴보면요. 목표가 사장님들 은퇴할 때까지 함께하는 거라니 참 대단. 사장님들 참 든든하시겠어요. 유재석님 백상 리본이 주은 씨 아이디어였군요. 정말 숨은 곳에서 연예인을 빛내는 모습 멋집니다. 힘들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 1000%가 빈말은 아닌 듯.
스타를 빛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댓글과 함께 또 자신의 직업을 대하는 이주은 씨의 태도가 인상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아무튼 출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키워드가 천재인데 저는 사실 이분의 재능도 재능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노홍철 씨가 계속해서 넌 천재야, 넌 천재야 해주잖아요. 넌 천재야. 천재인데 심지어 노력하지 않은 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의 모습 알아야 되는데. 아, 준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천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칭찬받고 이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정신적 만족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얼핏 얘기하긴 했지만은 그 본인이 회사에서 받는 복지를 막 자랑해요. 뭐 명절 보너스가 있고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데 또 복지라는 것이 이제 또 그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출근 같은 경우 이게 출연자 브이로그다 보니까 이 출연자의 어떤 열정, 재능 위주로 이제 개인의 능력 위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열정과 재능이 나올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만들어진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얘기가 사실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편이 그거에 대한 어떤 단초를 이야기해 줬다는 면에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좀 이제 이주은 씨가 4명의 그것도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연예인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날도 보면 의상 협찬한 거를 갖다 주고 다시 받아오고 이런 일을 한 10여 곳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쁜 일상들이 쭉 보여져서 저 속에서 그래도 조금 한두 시간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건 좀 덜 보여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회차에서 방송됐던 그 예능 PD 김기호 PD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시사하고 또 자막이 표한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의 그 어떤 일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 많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PD를 할 때 저렇게 밤새우고 일을 하고 힘든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만족도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주은 씨 일상은 조금 너무 좋은 모습들이 즐거운 모습들이 좀 많이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한 발 더 들어갔으면 이 이주은 씨의 밥벌이의 세계를 좀 더 공감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했습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선함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미 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나오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새로운 부분은 발견하기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제 같은 날 방송된 예능 PD의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의 애환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이 치열한 방송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막 하나하나 쓸 때도 물론 뭐 짜잔이라는 자막도 저도 보면서 저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거를 하나 뽑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같이 고민하고 회의를 거듭하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평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의 시간도 좀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봅니다. CCTV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달 17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아침 민심 코너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아직 국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까지 전하였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둘러싼 다양한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 수술실엔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술 과정을 지켜보는 보호자. 네.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구나 진행 장면을 보게 되니까 긴장감도 좀 덜하고 초조한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설치 의무화를 두고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병원은 왜 CCTV를 설치했을까요? 이 의사와 병원의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CCTV를 공개하는 것도 신뢰 회복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의사들의 어떤 긴장감,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CCTV 설치법은 지난 2015년 첫 발의 후에 7년째 지지부진한 논쟁만 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민심은 어떨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밖에서 보면은 그래도 의사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지난해 12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89%가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생각은 또 어떨까요? 카메라 앞에서도 위축되는데 CC카메라 하루 종일 비추는데 위축 안 될까요? 생명과 지켜야 되는 영역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진료, 방어적인 진료의 수술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일부 의료인이 행한 일탈 행위를 확대 해석한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진의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2015년부터 발의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측의 입장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뭐 환자 측 입장에서 본다면 답답한 게 너무나 많죠. 밀폐된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 답답함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었고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그 숨김없이 이 수술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료진들 자체도 긴장을 하니까 그런 순간이 다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 것이 좀 어렵긴 할 텐데 결국에는 서로 간의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 믿음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상황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가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준다면 아마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CCTV 찬성이나 반대 이걸로 너무 그냥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성, 반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CCTV를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이제 거기서 수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수기 과정도 서로에 대한 나름의 신뢰를 갖고 있어야 수기가 가능한 건데 지금 그것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면주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또 중요한 건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이 아닐까요?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CCTV를 쓰더라도 결국 이제 그것이 어떻게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하고 정치권 중심으로 이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다시금 이제 쟁점 사항이 되면서 이 내용을 다룬 것 자체는 저는 시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심을 알아보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방송에서 사용한 여론조사가 2020년도 12월에 한 여론조사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최근의 민심인가라는 부분을 좀 파악할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CCTV 설치 시에 우리가 이제 추가로 논의해야 될 부분 수술실 CCTV를 어디다 설치할 거냐 또 그 영상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주체가 누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보관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와 의사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범죄 심리학인데요. 이번 키워드 무엇과 연관돼 있죠? 네, 지난달 20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오마이갓 누구를 위한 신인가 특집으로 꾸며졌는데요. 표창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성행했던 사이비 종교의 정체를 파헤치면서 역사와 범죄 심리학의 흥미로운 만남을 전했습니다. 더블 X. 마스터가 또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잡고 싶다. 한민족 역사의 최대 규모의 사건, 사이비 종교에 의한 백백교라는 종파가 흰 것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든다. 1923년 7월 즈음에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용해라는 아주 미스터리한 인물에 의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물에 의한 대규모의 심판이 올 것이다. 물? 네, 왜냐하면 일제의 어떤 그런 통치 전략이라는 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걸 뛰어넘는 정말 이렇게 최악의 그때 나를 믿으면 넌 산다. 백백교의 교주 전용해도 이 성을 갖고 정말 나쁜 짓들을 많이 당시에도. 네. 그 당시 이제 신도의 가족 중에 미모의 여성분이 계시다면은 시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교주에게 바쳐야 했었대요. 왜 사이비 종교를 시작하고 이끌어 나가느냐?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받아야 할 관심, 애정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배력과 통제력을 이용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연쇄살인. 연쇄살인이요? 연쇄살인의 현장입니다. 일부 신도들이 불만을 갖거나 의심을 하거나 아예 굴에 데리고 와서 죽였다고 하는데 야 여기 진짜 을씨는스럽다. 와. 우와 이거 와 이거. 그리고 앞에 철문이 있고. 철문이 있다. 진짜로?
범죄 역사도 역사니까 알아야죠. 아, 그럼요. 이곳에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참혹한 70명 정도의 살인사건이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댓글을 준비했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아직도 회자되고 방송될 정도로 레전드 사이비 종교였군요. 선녀들 최초로 범죄 현장 간 게 너무 기억에 남고 신기하기도 하고 경각심도 드네요. 매번 현장을 찾아다니지만 진짜 이번엔 그 임팩트 자체가 달랐다. 완전 몰입하면서 봤음. 이렇게 범죄와 역사의 결합을 통해서 몰입을 높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이날 방송은 역사, 심리, 특별 마스터가 크로스한 마스터 더블 X로 펼쳐졌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마스터가 3명이 있었지만 굉장히 무르르드 잘 진행이 됐고 방송으로서는 되게 매끄럽고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김경일 마스터와 표창원 마스터 간의 역할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이비에 빠지는가, 사람들이 어떤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사람한테 탄압받으면 항상 사람을 못 믿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못한 걸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지식과 정보에 의한 믿음이란 것은 검증이 가능하고 바뀝니다. 그런데 무작정 던지는 말, 이건 만약에 내가 안 믿으면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두 분 하는 말씀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범죄 심리학이 도대체 이번 방송 어느 역할을 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표창원 씨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러고 프로파일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범인이 어떤 프로필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걸 유추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좀 더 이제 표창원 씨가 많이 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구성이 좀 훨씬 흥미진진했던 점이 있고요. 이 백백교의 그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던 바로 그 연쇄살인의 현장, 천원금강사무소죠. 여기 현장을 갔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새롭게 보였어요. 저기 지금 저기. 야, 동굴 있어. 대박이야. 우와. 아, 철문이 있구나. 어두컴컴한 동굴이라든지 녹슨 철문, 그리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 사건 자체를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해주지 않았나 싶고, 당시에 어떤 조광이라는 잡지에서 보도를 했던 백백교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 백백교주 전용에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천위에 등극할 인물이므로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장래는 반드시 백백교주 통솔하에 독립이 될 터이니 관련된 자료들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여성 지성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나 게으르고 참 그런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성 전문가, 남성 또 학자 이런 식의 어떤 공식처럼 섭외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맹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것들은 인식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터 기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고려해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